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원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서 김일석 박사님은 이제 안보 관점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반도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통일 외교라는 관점에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자가 아까 양해 드린 대로 경기도 대변인으로 있는 김홍국 박사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저랑은 같이 협성학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 이재명 지사 모시고 급한 회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대신 좀 스터디를 해왔는데 뭐 이제 제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적절히 좀 조화를 이루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DJ 정부 때 국무위원 지내신 어르신하고 저하고 셋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말씀을 나누는데요. 통일장관이 그 얘기를 하대요. 남북 관계가 좀 어려우니까 화상으로라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지금 평양이 그런 상태가 아니랍니다. 몇 번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그 기계 있죠. 화상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보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응답이 없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요. 이게 여기 지금 제 페이퍼 보면은 경색된 남북관계 있는데 이 경색이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경색됐을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지금 성공할 뻔했던 지적이 될 만했던 일이 남북관계 개선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나훈아 노래 알지? 테스 형한테 물어봐.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8년도에 정상회담을 2번 했잖아요. 평양에 그 대통령을 모시고 특별 수행원으로 갔다 온 분의 제가 증언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남북관계 경색된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대통령이 가셔서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 16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5,000년 동안 같은 배달 민족으로 같이 살아왔는데 75년 동안 분단이 돼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다시 한반도 비핵화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설을 하셨대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듣더니 한 2, 3초 후에 갑자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쳐서 그걸 보고 박수 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뜨거운 박수를 치고 그리고 평양 선언을 발표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좀 남북 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대통령끼리 정상끼리는 잘 얘기가 됐는데 밑에 있는 관료들이 안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조치가 있겠지 하고 저도 두고 봤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죠. 민족끼리 해보자.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먼저 추진해보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한미 워킹 그룹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1년 이상의 시간을 그냥 허비했어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제 생각에는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또 이제 공교롭게도 또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 한 분이 또 가서 그렇게 또 좋지 않은 일을 당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 간의 그런 예민한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경세 국면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세 국면을 조금 타파하기 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제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김은국 대변인도 그런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북 관계를 김은국 대변인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국제정치 이론에 보면은 현실주의가 있고 이상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주의는 힘의 원리로 국제정치가 돌아간다는 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그런 협력 가운데서 국제정치가 돌아간다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라는 방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성주의가 조금 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은국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실질적인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구성주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싶다. 한편으로 보면 북한은 위협의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은 협력의 대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그 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3장에 보면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대북정책이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신 거 알죠? 제가 3.1운동 100주년,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위원회에 파견돼서 3.1운동과 임시정부에 관련돼서 연구위원으로 참여를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인데요. 여기 지금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1945년 8월 달에 강복이 되는데 여기 3.1운동위원회에 파견 나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광복이 없었더라고요. 진정한 해방도 없었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광복은요, 평화롭게 하나된 나라가 되는 게 광복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 게 그분이 생각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광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1945년도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령 몇 명이 5분 안에 결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지도 보고 38도선을 이렇게 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이 또 그 내용을 수용을 했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또 들어서고 북한에도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정한 광복보다는 분단 체제에서 서로만의 자기만의 정부를 조직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이 분단 상황이, 제가 어떤 정부, 이제 여기 보면은 쭉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까지 쭉 훑어보니까요, 이 사람들도 그랬고 북한 정권도 그랬고 서로를 악마화하고, 저는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북한은 머리에 뿔 달리는 줄 알았어요. 북한 사람들은 괴뢰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또 북한에서는 우리를 미제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악마화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핵무기도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북한 정권도 남한을 악마화하면서 자기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고, 또 남한 정권도 북풍 얘기하면서 가끔씩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또 체제를 유지하고, 그걸 서울대 명예교수 지낸 한한상 교수님은 적대적 공생관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적대적 공생관계로 쭉 김영삼 정권까지 쭉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 와서는 물론 이인모라고 이인모라고 종군 기자로 따라 내려왔던 정치, 어떻게 전향하지 않은 정치범이죠. 그걸 북한에 북송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햇볕 정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대북 유화 정책을 썼던 것은 DJ 때부터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해서 잘 할 줄 알았더니 또 아시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서 또 10년 동안 남북 관계는 또 경색. 그 다음에 다시 문재인 정부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전문가들이 표현할 때는 경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타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발표자가 4장에서는 육자회담과 열강들의 관계망 속의 남북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육자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평화를 그동안 유지를 해왔는데요. 육자회담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전부 들어와서 특히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남북한 간의 다자 협상이 아니고 1대1 협상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1대1로 그동안 해왔던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육자회담이 좌초되고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1대1 이렇게 회담이 되어 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북미 관계도 경색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11월 3일 날 미국의 대선이 시작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대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보면은 바이든이 54%, 그 다음에 트럼프가 42%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윤영관이라고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의 외교부 장관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학술에 의해서 그분이 기자발조를 하고 제가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번 미국 대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솔직히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 바이든이 되면은 남북 관계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50대 50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된다면 이 정책 기조대로 1대1 협상 방식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된다면 그동안 해왔던 다자 협상 방식, 육자회담이 아마 부활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이 다 참여해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문제, 평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논문의 핵심이 여기 5장 창의적 협박과 한반도 미래 만들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 창의적 협박이 다른 게 아니라 지도자의 그 협상력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은 제가 볼 때는 탁월하시거든요. 타임즈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니고시에이터라고 커버 스토리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협상의 달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가 기질을 더 발휘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만들기에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6페이지 맨 밑에 쪽 한번 봐볼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서요. 36페이지 맨 밑에 쪽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통일부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나오는데 2018년도에 5건, 2019년도에 7건, 2020년도에 6건, 총 18건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무슨 남북 철도 공동조사, 뭐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뭐 북한 내 온실 건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통제를 위한 물품 이런 것들 위주로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지원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부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해서 열병식 때 김정은이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아마 남북관계를 좀 복원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통일부에서도 앞으로는 현상 유지가 아니고 현상 변화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남북
교류 협력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여기 대변인 김은국 대변인은 창의적 해법을 내고 있는데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여러 남북 협력 분야에 발굴을 좀 해서 민간 교류도 좀 늘리고 지자체 교류도 늘리고 정부 교류도 늘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을 포함한 육자회담 국가들한테도 그분들을 독일이 그 주요 강대국을 설득한 것처럼 좋은 논리를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협상에 끌어내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자, 이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법을 모색하는데요,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경기도 대변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초점이 경기도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통일 한국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려고 정책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나름의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 방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높이 사는 이유는 경기도가 여러분 아다시피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최전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화를 지키는 전방이라는 인식에서 평화를 만드는 접경 지역, 경기도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여러 가지 그 경기도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개성관광도 다시 좀 실현을 하자. 그 다음에 양묘장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개발 시범 사업도 좀 추진을 하자. 그리고 한강 하구 남북 수역 공동 수역의 평화적 활용도 하자. 그리고 DMZ를 평화의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교류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방역을 좀 위해서 남북 공공 의료 협력 체계를 남북 공조로 좀 만들면 어떻겠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결론에 보면요 아까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사람들은 안보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러는데 오늘 어저께 그 예산 시정연설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요. 국방비가 52조 9천억으로 책임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탄탄한 안보 위해서 평화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제가 느껴졌는데 어쨌든 남북 간의 이런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교류 협력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당근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무력 도발을 할 때는 또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경고도 보내고 이런 채찍을 쓰고 이런 가운데 저희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교류협회가 남북문화교류협회가 벌써 30년 됐더라고요. 창립한 지. 1991년도면은 한중수교 있게 전해고 소련이 개혁 개방되던 해인데 어떤 분들이 그 파운딩 파더로 참여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조직이 남북 교류가 경색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트는 먹구를 트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장관이 정부 기구로는 도저히 지금 안 된답니다. 북한하고 대화가. 그래서 민간 채널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남북 교류가 일어난다면 그게 물꼬가 트이면은 남북 교류가 점점 커지면서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남북문화교류협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우리 김구혜 이사장 같은 문화인이 계시니까 좀 좋은 역할을, 선봉의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